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22장 후생경제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경제학에서 후생은 웰페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삶의 질 또는 웰빙, 행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뭐 행복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구체적으로 교재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후생경제학에 대한 개념을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어떤 경제 상태에서 사회후생과 다른 경제 상태에서의 사회후생을 비교해 가지고요 우열을 가려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후생경제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웰페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후생경제학은 다수의 경제 상태 중에서 뭔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우리가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네, 요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자, 후생 여러 가지 관련된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거기 또 반영하기 위해서 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약간 느낌 자체가 뭐예요? 뭐가 바람직하냐라는 게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효율성과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공평성을 같이 얘기하는지라 이 공평성 때문에 뭔가 가치 판단이라는 게 여기 담겨 있어요. 아니, 주관적이라는 뜻이죠. 바람직하다라는 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그래서 어떤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맨날 하는 것처럼 효율성과 공평성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을 파레토 효율성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뒤에 다시 보겠지만 여기 이제 파레토 효율성을 나타내는 효용, 가능, 프론티어, 경계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요 공평성과 관련된 것은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접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효용 가능 경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효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끝에 나와 있는 경계, 그러니까 효용 가능 경계는 효율성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1번 개념 한번 보시면 효용 가능 경계란 자,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거기 보니까 경제 내의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A와 B의 효용 조합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거기 볼까요? 효용 가능 곡선의 포락선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말이 frontier 나타내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용 가능 곡선 자체도 사실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종합적 효율성까지 다 달성하게 되는 것을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그림이 거기 나와 있어요. 5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이런 얘기 했습니다.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여기 보시면 계약 곡선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곡선은 MRTS가 일치하는 거와 MRTS LK가 X와 MRTS LK가 Y와 요게 일치하는 그런 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밑에 그림 자체가 나와 있는데 X랑 Y를 생산하게 되고요. 자, 요걸 나타낸 게 거기 보시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북한이 여기 어느 점을 하나 선택하고 남한은 여기 어떤 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 가능한 거기는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박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박스, 소비 가능한 박스가 되겠죠. 남한은 여기 이렇게 박스, 소비 가능한 박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두 사람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들 중에서 소비의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걸 찾는 거죠.
A가 있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요게 바로 또 뭐예요? 요게 계약 곡선이라는 게 무차별 곡선이 같아지는 점이죠. 그래서 요게 MRS A가 생각할 때 XY랑 그리고 MRS B가 생각할 때 XY가 같아지는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 달성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누리게 되는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조그맣게 그립시다. 이렇게. 두 사람의 효용을 나타냅니다. A에 대한 효용, B에 대한 효용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여기 북한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객관식으로 문제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흐름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MRTS 그리고 MRS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소비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를 요거죠. 요거 나타낸 결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바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PPC였잖아.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T라고 하고요. 이 MRT와 여기 나와 있는 MRS가 같아지는 점, 이게 바로 여러 가지 효용 가능 곡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끝판왕을 나타내는 게 바로 효용 가능 경계다. 요 끝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거기 591페이지 5번 제일 밑에 화살표 있잖아요. 아니면 5번 보세요. 효용 가능 곡선을 무수히 많이 그린 다음에 효용 가능 곡선의 가장 끝판왕, 끝에 나와 있는 효용 가능 경계. 이게 바로 생산, 교환, 종합적 효율성을 다 달성하게 된 점들이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대마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성과 공평성이 가장 바람직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데 먼저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평하다라는 그 얘기는 사회후생함수, 사회무차별 곡선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592페이지 사회후생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회후생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함수를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효용함수예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리는 효용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셜 웰페어 펑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 각각의 자신의 선호들을 다 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호를 효용을 다 서메이션 합니다. 그래서 하첨자 요 i라고 쓸까요? 이걸 다 더하게 된 거. 이게 바로 사회후생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에 사회후생 함수. 그래서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각각의 선호가 이제 효용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를 합하게 됩니다. 집약적으로 합하게 됩니다. 집약을 하게 됩니다. 집약해서 오케이? 자, 사회적 선호로 나타내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합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요걸 나타내는데 책에 있는 로테이션으로 하면 그냥 대문자 웰페어 해가지고 W 하나만 썼습니다. 그래서 요 효용 함수는 두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요.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 요거를 집계하는 방법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밑에 3번에 보시면 살짝 그런 느낌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ABCD 분배 상태에 대해서 파리토 효율성,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 상태 중에서 사회후생 함수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공평성, 주관적 가치 판단까지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효용 함수를 분석할 때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회 무차별 곡선, 효용 함수에서 무차별 곡선 한 것처럼 이것도 사회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사회 후생 함수는 사회 무차별 곡선하고 같고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선호를 집약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집계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공리주의 한번 볼게요.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단순하게 합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공리주의 방식의 사회후생함수는 A와 B의 단순한 효용 수준을 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게요. 593페이지. 자, 2번. 사회후생이 소득 분배와 관계없이 여기 가중치가 1 두니까 완전 대체제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무차별곡선 밑에 그림 볼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의 사회 무차별 곡선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 기울기고요. 자, 다음에 우리 책의 두 번째 롤즈 나와 있습니다. 롤즈. 자,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난한 계층의 후생 수준에 의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효용함수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어. 둘 중에 못 본 게 나의 최종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중에 작은 게 이렇게 나의 최종 성적인 것처럼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중에서 소득 아니면 여기 소득이 효용과 관련돼 있다 보셔도 되겠는데 효용이 낮은 사람이 그 사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가장 가난한 동그라미 2번 가장 가난한 계층의 후생이 극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이걸 맥스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효용 극대화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읽어요. 맥시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그거 체크하시죠. 최소 극대화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극대화라는 게 이제 동사고요. 최소가 가장 가난한 사람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에 따르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사회후생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삶의 후생이 올라가면 그거는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레온티에프 효용함수가 되고요. 이게 롤즈 같이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되면은 이때 사회후생함수 어떤 형태가 됩니까? 예, 맞아요. L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즈 사회후생함수가 되겠고요. 자, 평등주의는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중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가중치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등주의는 자, 이걸 표현할 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림이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하향 하는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A라는 사람의 효용, B라는 사람의 효용 한 개 대체율로 계산해도 되고요. U, B로 정리를 살짝 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사회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A점에서는 여기 A의 효용이 낮으니까 A가 가난합니다. B가 좀 부유해. 접선의 기울기인 한 개 대체율이 크다라고 하면은 A에서는 지금 여기 A가 약간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MRS가 크게 됩니다. MRS 여기 A와 B 이게 크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가중치가 A에 대해서 가중치가 더 크게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594페이지에 버그슨, 사밀슨의 사회후생함수 있고 뭐 최상우대, 엘리트 효용함수 있는데 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불가능성 정리 한번 볼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선호를 이렇게 집약해서 사회후생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뭐 집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로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이러한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하나? 라고 얘기했을 때 존재 안 해! 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 객관식에서는 그냥 거기서 나오게 된 임플리케이션, 시사점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불가능성 정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에로우가 얘기했던 이러한 불가능성 정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살짝 개요 먼저 살짝 보면 시험 문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공리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 개인들의 선호를 적절히 반영해서 사회 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족시켜야 되는 기초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공리가 다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에로우가 화살이죠. 날카로운 사람이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거야.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등등등 종교를 믿고 있는데 야 원래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없었어. 이러면 완전히 종교계가 난리가 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렇게 봤습니다. 몇 가지 지켜야 할 자명한 원리를 우리가 엑시옴, 공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알고 있는 거와 선호와 관련해서 그래서 1번이 완비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비성은 우리가 선호해서 완비성이라는 것은 너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이렇게 되면 나는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아니면 둘 다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모든 사회 상태에 대해서 2번 나와 있죠. X, Y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은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 X가 좋아, Y가 좋아, 둘 다 무차별해. 이렇게요. 이행성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일관성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거기 보시면 X, Y, Z가 있는데 아니, X가 Y보다 좋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Y가 Z보다 좋다고 그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Z랑 X를 비교하면 이때 X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Z가 좋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편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편성. 표현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보편성. 개인들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더라도 사회적 선호를 도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개인들의 선호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기도 해요. 비제한성 이렇게도 번역을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2번. 자, 개인들이 무슨 단봉 선호와 같은 뭐 이런 선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있어서 선호의 비제한성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파레토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파레토 원칙. 자, 파레토 원칙은요. 이게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니, 거기 볼게요. 임의의 두 상태 X, Y에 대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X를 Y보다 더 선호한다 그러면 결과가 아니,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막 있잖아. 물어봤어. 자, 당신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저요? 저는 X가 Y보다 좋습니다. 아, 저도 X가 Y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X가 Y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Y보다 X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X가 Y보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근데 Y가 좋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파레토 원칙에서는 이렇게 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게 전체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에 다른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요. 근데 독립성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약자로 IIA 이렇게 씁니다. 거기 보시면 independence 거기에서 I가 되고요. irrelevant 관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바뀌었소. 사회 상태 XY에 대한 선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XY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그대로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독립적이다 그러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X랑 Y 뭐가 좋아요? 사과와 바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나.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바나나보다 사과가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갔어. 라면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의 선호를 나타냈더니 라면 해서 사람들이 라면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니 사과랑 바나나 같이 과일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라면이 있든 없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Y 간의 관계는 선호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립성 앞에 이렇게 다른 관련이 없는 무관한 선택으로부터 irrelevan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련이 없는 거에 의해서 선택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정도만 보시죠. 자, 다음에 우리 거기 보시면 비독재성.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독재적인 어떤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 나머지가 합리적인 것이고 민주적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로우가 어떻게 이거를 정리했냐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이 X가 Y보다 좋아요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아니야 X보다 Y가 좋아 딱 한 명. 그 사람이 얘기했더니 결과가 Y가 좋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약간 독재적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비독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북한 정도에서 갑자기 김정은이 아니야 나는 Y가 좋아 그럼 예 하고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적 선호가 다른 구성원들의 선호에 관계없이 독재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사회 후생 함수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하는가 했더니 존재 안 해. 이게 바로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자, 1번에 볼게요. 에로우는 위에서 제시된 5가지의 기본 공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공리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 그게 이제 가끔 출제되니까 이 공리 내용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게 바로 불가능성 정리다. impossibility theorem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3번 정도. 그러니까 거기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다 충족하게 되면은 독재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사회적 선호로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사회후생의 극대화. 그래서 사회후생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극대화.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효용 가능 경계입니다. utility, possibility, frontier인데 이게 이제 효율성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어느 한 점인 사회 무차별 곡선 얘가 공평성의 끝판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효용 가능 경계 1번. 효용 가능 경계는 경제 내의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회 구성원 AB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요 효용 가능 경계는 거기 보시면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인, 그러니까 효율성의 끝판왕이고요. 사회 무차별 곡선은 지금 공리주의 공평성을 나타내는 건데, 공리주의 하면 우하행하는 직선이 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직선으로 해볼까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L자 형태도 될 수 있고, 이건 롤즈, 이거는 평등주의 이렇게 되는데 공평성을 반영한다. 이 공리주의가 아니라 공평성입니다. 이거는 효율성입니다. 오케이? 자, 사회후생 극대화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점과 돼 있는 것처럼 효율성과 공평성을 나타내는 점이 바로 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죠. 그래서 만약에 요 위에 있는 점들, 여기 A, 여기 E,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A와 B와 E는 자, 효용 가능 경계 선상에 있잖아. 이거에 있어. 곡선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율적인데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A와 B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2점 있잖아. 효율적인데 얘가 공평성까지 얘가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모두 고려해서 살펴보게 되는 사회후생 극대화되는 상태는 2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용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차선의 이론 나와 있는데 요건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플랜 B 있잖아. 가끔 최선의 상태는 요게 최선의 상태인데 그걸 달성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걸 달성하기 어려울 때 좋아 그럼 차선책이라도 쓰지 뭐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제 그게 차선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이에요. 약간 말장난 같죠? 그래서 보통 요거보다는 이제 공공경제학, 재정학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니까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챕터 22장 후생경제학, 여기서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23장 이제 뭐 시장 실패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